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은이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책 리뷰인데요. 정치 사상사에 대한 책이었고 사실 작년부터 이 책을 읽기 시작하였으나 워낙 내용도 길고 내용도 많은 책이라서 몇 개월이 지난 후 지금에서야 이런 리뷰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고요. 오늘 영상에는 방금 리뷰라고 하긴 했지만 이 책의 내용을 전부 다 정말 제목처럼 헤로도토스부터 현재까지의 철학자들을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제가 그중에서도 가장 재밌고 흥미롭게 읽었던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고 싶은 그런 챕터와 철학자들의 사상 중심으로 정리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우선 풀 제목은 정치 사상사 헤로도토스에서 현재까지, 영어로는 On Politics: A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from Herodotus to the Present. 지은이는 앨런 라이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말고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AP 세계사 공부를 하면서 접하게 됐거나 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다른 내용들도 막 갑자기 어디선가 뜬금없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이 책의 어떤 부분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랐거나 연계가 되거나 철학자들의 사상이 활용이 되는 부분들 위주로 외부 내용들도 함께 영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책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과 그렇지 않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가 따로 조사하고 추가한 부분들은 여기 보이는 돋보기 표시가 있을 테니까 그런 구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Table of Contents.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제2장 플라톤과 반정치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 중에서도 플라톤의 역설, 관리자들과 그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고르키아스에서 소크라테스 얘기를 잠깐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3장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해가지고 정치는 철학이 아니다. 정치적 인간, 경제활동, 노예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세 번째로는 제13장 존 로크와 혁명, 그래서 평화로운 자연 상태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제16장 미국 건국에서 놀라운 성취, 여기서 미국 건국에 있어서의 놀라운 성취는 뭔지, 그리고 로크 철학의 이제 역할은 뭐였는지 이런 것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플라톤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플라톤의 역설입니다. 자, 여러분, 플라톤은요 반정치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nti-politics. 그러니까 정치 사상의 창시자, 정치 사상사의 설명의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플라톤이란 자가 사실상 반정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과연 믿기시나요? 플라톤의 저서 국가를 읽는 독자들은요 그의 상상 속 폴리스에서는 정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곤 합니다. 그러나 유럽 역사를 돌아보면 늘상 일상적 정치로 갈등 해소가 가능한 평범한 정치로서의 해결책을 구현할 수 있는 고도화된 사회적 조화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1513년 출판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그런 반정치적 유토피아의 시조는 아니었습니다. 책 속에서 올림포스와 바랄라에서는 신들의 불화가 전개되기는 해도 유대 그리스도교의 신의 정치하 천상의 왕국에는 정치가 없다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유토피아의 사상가들은 사회 질서 유지와 사람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지배자가 동료나 일반인에게 굳이 자신의 결정을 납득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플라톤으로 돌아와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진행됐던 전쟁이 있었는데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 가져온 혼돈만으로도 정치에 대한 플라톤의 혐오감이 이해가 간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펠로폰네소스가 어떤 전쟁이고 얼마나 위대하고 뭐 얼마나 끔찍한 전쟁이길래 플라톤이 그런 반정치적인 사상을 가지게 됐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27년간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벌어진 전쟁인데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의 항복 직후 스파르타는 곧바로 아테네를 파괴하지 않고 반민주적인 30명의 협력자 혹은 30인의 참주들을 앞세워서 아테네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들은 평소 아테네의 민주제를 경멸하고 과두제를 원하던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의 집권은 뭐 겨우 8개월 정도에 불과했지만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등 아주 전횡을 휘둘렀습니다. 결국 기원적 403년 친민주파가 저항 운동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지만 이후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중우 정치로 변질되었고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아테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전역이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 당시 아테네의 정치에 실망했을 거예요. 스파르타한테 졌어. 진 다음에 저기 뭐 어디 반민주적인 사람 30명이 들어와가지고 정치를 한대. 정치를 하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고 결국 뭐 이제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민주적인 걸 다시 되찾는 거다 싶었으나 이 민주 정치는 중우 정치로 변질되고 또 쇠퇴하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테네의 정치에 실망을 안 했겠어요. 당연히 플라톤도 그랬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실망감을요, 정치 포기를 위한 철학적 합리화로 제시하진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두정을 원하는 사람, 스파르타의 정체를 옹호한 사람, 수십 년 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다른 철학자가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서술한 온건한 정부를 원하는 등 사람들은 각기 다른 형태의 정부를 원했고 그 각기 다른 형태의 정부를 원하는데 아까 그 실망감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아테네의 정치에 실망했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아예 놓아버리고 포기를 하진 않았다는 거죠. 저는 펠리포네소스 전쟁 이후 아테네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 전쟁이나 어떤 혼란을 야기한 사건이 벌어진 후에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마음이 시선이 바뀌는 상황이 마치 1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 그 중에서도 독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 이후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 길드 클러스 때문에 엄청난 달러를 배상을 해야 됐어요. 안 그래도 아까 그 아테네인들이 스파르타인들한테 있었던 것처럼 독일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안 그래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는데 어마무시한 배상금까지 충당해야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돈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와 파시즘, 나치즘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이념과 사상들이 유행하게 된 것이죠. 히틀러는 이제 유대인 자본주의를 파괴하겠다는 논리 그리고 다시 독일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위안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독일 사람들은요 이런 혼란을 겪고 힘없고 무능한 정부에 정치에 실망하고 아까 그 아테네 사람들처럼 또 정치를 포기하고 삶을 미래를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까 그 아테네 사람들처럼 독일인들도 어떻게라도 살아가고 다시 버텨보자는 마음에 이런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던 거죠. 물론 그게 잘못된 선택이긴 했지만요. 제가 방금 잘못된 선택이라고 했죠. 근데 그게 누구의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보자면 힘없고 평범한 독일인들이 어리석게도 사회주의자 히틀러의 열광에서 권좌에 올려놨다고 우매한 대중 탓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틀러는 투표가 낳은 민주주의의 괴물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멕시코의 화가 디에고 리베라가 히틀러를 그린 벽화인데요. 여기 뒷부분 이 뒷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히틀러를 권좌에 올려놓은 사람들인데 누구인 것 같나요? 이 우매한 대중들인 것 같나요?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독일의 기업가와 은행가들인데요. 캐나다의 역사학자 자크 파월의 논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경제가 무너질 대로 무너진 독일에서는 독일에서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향해 이렇게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좌파 공산당으로 가는 걸 당연히 막아야 했겠죠. 근데 여기서 히틀러가 딱 나타난 거예요. 히틀러는 사회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유대인 자본주의를 파괴하겠다는 논리와 화려한 언변줄을 내세워서 노동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들에게 히틀러는 노동자들의 혁명 욕구를 저지해주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히틀러라는 인물을 육성하고 힘을 더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뭐 어찌 됐건 히틀러를 만든 사람이 아까 일반 대중들이든 아니면 이 자본가들이든 독일 사람들은 1차 세계대전, 대공황, 인플레이션 등등을 다 겪은 후에도 그 모든 혼란을 겪은 후에도 아테네인들처럼 정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도 어쨌든 간에 존재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연계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테네의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정치 포기로 합리화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정치를 놓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만큼 저는 독일의 경우 말고도 프랑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완전히 비슷한 맥락은 아닌 것 같지만 이 프랑스의 경우에도 프랑스 혁명을 보면 처음에는 이 국민의회, National Assembly도 만들고 Constitution도 만들고 뭐 Liberty, Right to Property, 뭐 Resistance to Oppression 같은 그런 민주주의적인 시민들의 권리 보호와 권익 신장에 힘쓰는 정치를 불러오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사실상은 그 이후에 뭐 로비스 피에르를 포함한 12명의 공항위원회 혹은 이 Committee of Public Safety와 같은 기관에서 사실상 Temporary Dictatorial Rule을 하죠. 또 Reign of Terror, 공포 정치 시기도 그렇고 이제 1795년에 새로운 컨스티튜션에서 이 공항위원회를 없애는 대신에 12명이 아니라 이젠 5명으로 The Directory라고 해가지고 이 5명의 남성이 포함된 기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쿠데타를 일으킨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국민투표로 뭐가 되었냐면요 황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프랑스 혁명,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일으켰던 혁명이 결국에는 다시 황제 체제로 모나르키로 돌아가나 싶었지만 다행히 보나파르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물론 보나파르트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수파 세력과 협력한 인물이고 또
황제가 되긴 했지만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꽤나 정치를 잘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법도를 편찬해가지고 사유재산권 보장, 신앙의 자유, 노동과 제약의 자유 등을 명시한 새로운 시민사회의 원리를 법적으로 성문화함으로써 혁명의 결과를 제도화하고자 노력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대외적으로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전 유럽에 전파를 하였고 당시 싹트고 있었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더욱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이제 자유와 평등의 이상을 인민주권에 입각한 근대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정치적으로 발전시켜 나갔고 전 유럽에 그 이상을 전파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몇십 년간 짧은 기간 동안에 단 십몇 년에 불과한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프랑스 혁명에서는 굉장히 여러 번 정치 체제가 바뀌는 혼란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거는 수많은 정치 체제의 혼란과 혁명, 쿠데타 등 혼란을 겪은 와중에도 프랑스 시민들이 아테네 시민들처럼 정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제 플라톤과 반정치 부분에서 관리자들과 그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고르기아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관리자들과 그들에 대한 교육을 먼저 살펴보자면 플라톤은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 하에 덕망 있는 엘리트들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가진 다양한 종류의 영혼과 연관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를 토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설명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돌아가가지고 플라톤이 구분한 다양한 종류의 영혼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플라톤은요, 인간의 영혼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요. 바로 구리, 은,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태생적인 사람의 위계와 역할을 구리의 영혼을 가진 사람은 생산자, 은은 전사 혹은 보조자, 그리고 금은 관리자 혹은 철학자 군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재능의 위계를 시민들에게 우화적으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고결한 거짓말을 설명하는데요. 플라톤의 신화는요, 심원적 진리를 담고 있어서 본래 나뉜 태생의 영혼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모두가 태생의 영혼에 따라서 각자 주어진 지위에서 역할을 수행해내면 마치 서로 다른 퍼즐 조각을 모아가지고 퍼즐을 완성시켰을 때 느끼는 그 감정처럼 행복, 뿌듯함, 보람참 등을 느낄 수 있다는 믿음을 널리 퍼지게끔 하였습니다. 참 현명하지 않나요? 이런 본래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에 맞도록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처음부터 태어났고 이런 우리가 타고난 품성에 잘 어울리는 그런 사회적 지위를 차지할 때 잘 맞는 것은 물론이고 행복하고 보람차기까지 하기 때문에 조화로운 자연적 위계를 구성할 수 있게끔 했던 것이죠.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능력주의를 지지하다 보면 금의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타고난 지도자가 되는 거고 이런 지도자들만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지도하고 사회를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금의 영혼을 가지지 않는 예를 들어서 구리의 영혼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걸 지닐 수 없게 되고 무조건 종속적인 피지배자의 위치 그런 지위에만 놓이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속으로는 얼마나 질투도 나고 짜증도 나고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종속적인 위치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야 했겠죠? 근데 여기서 플라톤은 그런 믿음을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잘 달래줬을 뿐만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받아들이게끔 한 게 아니라 그들이 교육을 통해서 잘 받아들이고 이 위계를 자연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한 것이죠. 플라톤은요, 영혼에 따른 계급의 구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맞지만 태어났을 때의 그 기질은 완벽하게 100% 완성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믿었어요.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잠재적 기질이 발휘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지금 너는 은의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은의 영혼을 가졌으니까 이제 타고난 전사가 될 거고 이 타고난 전사가 되려면 근데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너한테도 그게 좋고 행복할 거고 그걸 잘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교육을 시켜주겠다. 그걸 잘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플라톤의 철학은요, 칼리클레스와 트라시마코스 그리고 홉스의 주장을 돌아보게 하였고 그리스도교 사상에 의해서 강화되기도 그리고 강화하기도 하는 이런 상부상조의 관계를 잘 유지했으며 사회와 정치의 체계에 분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고르기아스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잠깐 할 거예요. 소크라테스는요, 사리사욕의 체험이 성공과 같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 주장 아래에 크게 두 가지 믿음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는 무절제한 사리사욕의 추구가 행복을 부른다는 그리스의 통념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자신이 남에게 무언가를 강요를 해도 납득시킬 수 있는 참주 혹은 그 이상의 권력을 소유한다는 고르기아스를 공격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진정한 소유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은 정의로운 영혼뿐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리사욕의 체험이 곧 성공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을 갈취해서 부를 얻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요, 아까 말했던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소크라테스에게는 아니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에게 그 사람은요, 성공한 것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내적 죽음만을 마주했을 뿐이라고 소크라테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그 사람이 진정한 이익에 대해서 깨닫는다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처벌을 받고자 할 것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표현을 다시금 뒤돌아보았는데 바로 내적 죽음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소크라테스가 부당한 방법으로 적을 죽이고 재산을 갈취한 사람이 마주할 것을 왜 내적 죽음이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졌었는데요. 고민을 해보다가 생각보다 나온 답은 심플했어요. 아마 내적, 이 인터널한 죽음이라는 게 결국 내 안에 있는 아까 소크라테스가 말한 유일하게 진정의 소유할 만한 가치를 지닌 내 안에 그런 정의로운 영혼이 죽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플라톤에서 넘어와서 이 제3장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리뷰를 해볼 건데 아리스토텔레스 정치는 철학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정치적 인간 그리고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정치학 여기 이 사람 들고 있죠. 정치학의 첫 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은 폴리스에서 본래 살고 있는 생물이다. 그리고 그 전에 세 가지 주장도 하는데요. 첫째, 폴리스는 가장 포괄적인 조직이기에 그 존재 목적 역시 가장 포괄적이다. 둘째, 폴리스는 자급자족적이고 폴리스의 보호가 필요한 다른 조직들과는 달리 폴리스는 상위의 다른 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셋째, 폴리스는 정치적으로 통치되어야 한다. 이런 폴리스의 권위를 폴리스의 고유한 것으로 보고 다른 관계의 권위와 혼동하면 안 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했기 때문에 그는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을 비판하고 조직을 목적에 견지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런 폴리스에 대해서 더 찾아보다가 다른 철학자 한 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철학자는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한 폴리스는요, 이후 여러 정체 형태로 발전되어 왔는데 특히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는요, 20세기 격변하는 정치 상황을 몸소 느끼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렌트는 정치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기반 삼아서 정치적인 것이야말로 인간다움을 발현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렌트는 참된 정치를 통해서 인간의 조건인 다원성, 플로랄리티를 근간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다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폴리스가 그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 속에서 인간의 탁월함을 발휘하는 공간, 즉 현상의 공간으로 폴리스에서 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인격적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활동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볼 건데요. 경제활동과 정치생활은 서로 도움이 되거나 혹은 해를 끼치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관계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시민 부양에 가장 적절한 가장 적합한 종류의 소비와 생산을 과도한 결핍과 부유 사이의 중간, 중용을 추구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자신들의 정복, 지배한 헬로트들이 혹여나 반란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편한 삶으로 인해 생기는 시민들의 안일함을 두려워하여 대외 무역 최소화와 젊은 사람들을 군대에 보내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스파르타의 궁극주의는요, 기원적 8세기경부터 무역,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세력을 넓힌 다른 폴리스들과는 달리 전쟁과 군사들로 주변 폴리스들을 정복하는 성향을 보이면서 나타났고요. 기원적 9세기경에 만들어진 리쿠르고스 체제로 확고해졌습니다. 남자를 전사로 키우겠다는 이 리쿠르고스 체제는 아주 잔혹하고 냉혹했는데 귀족과 평민에 상관없이 장애가 있거나 강하지 않은 허약한 아이들을 산속에 버렸고요. 식량 역시 배급제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플루타르크 영웅전에는 리쿠르고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이긴 하지만 리쿠르고스는 이 법을 만들고 나서 신탁의 예언을 듣기 위해서 스파르타를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 법을 절대로 고치거나 없애지 말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가 스파르타를 떠나고 나서 만난 신탁은 리크루고스의 법이 스파르타를 아주 강하게 만들 거야 라는 말을 하였고요. 이 말을 들은 리크루고스는 미소를 지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자신이 죽어서 돌아오지 않으면, 자신이 영영 스파르타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면 전에 사람들과 했던 약속 때문에 리크루고스 체제는 고쳐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리크루고스 체제 등을 통해서 스파르타는 시민들의 공공 정신을 유지하고 개인적인 행복, 편안함을 동경하지 않게 하려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만큼의 부작용도 있었겠죠. 스파르타인들의 억압적이고 궁극주의에 물든 도시 전체가 신병 훈련소인 스파르타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탐욕스러워지고 비도덕적이게 되었습니다. 또 육체적인 힘을 기르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당연히 지적인 헌신을 배우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에도 잘 넘어갔으며 비교적 세련된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놀랍게도 이 리크루고스의 생각들은요 앞서 얘기한 플라톤의 계급에 대한 교육에 대해 한 제안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여자도 남자도 같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국가에서 플라톤이 제기한 것은 리크루고스가 도입한 스파르타 청년의 훈련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리크루고스의 경우에는 플라톤의 주장보다는 군사적인 성격이 훨씬 강하긴 했으나 훈련의 요체는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통합을 위해서 자기 절제의 교훈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이 리크루고스의 생각들과 이 플라톤의 이 계급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했던 제안과 닮은 점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노예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정치학 7권에서 정치학의 정의와 그것의 본성에 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는 정치가 가능한 민족이 적은 곳에는 풍토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크게 두 가지의 사례를 제시하는데 하나, 먼저 춥고 황량한 땅에 사는 스키타이족의 예시를 듭니다. 이 스키타이족은요 아주 가혹한 환경에서 생기 유지에 바빴기 때문에 공적 토론이나 아니면 정치적 타협을 할 만한 그런 여유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요인들 중에서 풍토적 요인에 해당될 것인데요. 또 더불어서 스키타이족은요 형성되지 않는 그런 정주 공동체와 문화상 정치생활 부양의 역부족인 부족적 조직에 의해서 정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두 번째 사례로 이 스키타이족과는 반대로 너무 더운 곳,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이 민주적인 정치에 필수적인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질 정도로 더웠던 페르시아를 소개하는데요. 페르시아의 경우에는요, 페르시아 황제 휘타의 총독에 의해서 삶이 좌지우지 될 정도로 이제 황제가 보유했던 막강한 힘이 있었고요. 또 총독의 정치가 채택되는 방식이 토론, 공적 논의와 같은 방식이 아닌 비밀스럽고 때때로 무책임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 그런 비민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페르시아의 그런 기후적,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황제와 총독의 이 이중적 측면들에 의해서 페르시아에서는 자치가 가능하지 않았고 정치가 실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일을 실행과 통제하는 방식에서의 차이를 지적하고 그리스는 본성, 기후, 경제적인 면에서 무정부 선택가 아닌 그리고 자유 독재 역시 아닌 질서가 가능한 상태나 정치 자체가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중용을 중시한 아리스토텔레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페르시아 군주정의 정치를 논할 수 없다고 단언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럴드 다이먼드의 총균제라는 책이 생각이 났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의 가능 여부, 정치 체제의 확립 가능성 여부는 그 지역의 풍토적, 환경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라고 한 것처럼 다이아몬드 역시 총균세에서 국가가 형성되고 계급이 나뉘어지고 더 나아가 어떤 지역은 부유하고 어떤 지역은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반면 다른 지역은 쇠퇴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지리적, 환경적 원인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scientific racism과 같은 그런 선천적인 특성, 인종 등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총균세 14장 평등주의부터 도덕 정치까지에서는 환경적, 지리적 요인에 따른 식량 생산의 가능 여부 및 수렵, 채집이냐, 농경이냐
등에 따른 정주영 사회가 시작되고 그 이외에 뭐 투장, 왕, 관료와 같은 계급들이 생겨나고 정치 체제가 확립되어지고 국가 및 정부가 형성되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다른 책이긴 하지만 소개를 한번 드릴 건데요. 이 문화인류학자가 분류하는 인간 사회 범주는 그 경계선이 굉장히 자의적이지만 설명의 유용성을 위해서 총 4가지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무리사회, 밴드의 경우 유목형, 수렵 채집민이 대부분이었고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자원이 있지 않고 생산성이 높은 재배가 가능한 토종 식물도 거의 없는 지역에서 대부분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무리 사회의 경우 사회 조직은 거의 평등주의였으나 지도자는 인격, 힘, 지능과 같은 특성을 통해 정해졌고 정책이나 뭐 법률과 같은 그런 공식적인 정치 제도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트라이브, 부족 사회나 chiefdom, 이 추장 사회나 state, 국가 모두 비옥한 초승달 시대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부족 사회의 경우 식량 생산이 농경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하나 수렵 채집을 할 수 있는 자원이 그런 풍부한 곳에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C족, 클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리 사회와 다르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대인의 지위는 무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공식적인 정치 제도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chiefdom, 추장 사회의 경우 내부적 갈등 해결을 위해서 세습제로 유지되는 공인된 추장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했고요. 대부분 농경, 자체 식량 생산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추장 사회의 경우 먹거리를 대부분 식량 생산을 통해서 얻었고 잉여 생산물이 있었기 때문에 잉여 생산물은 기능 전문가들을 먹여 살리게 됩니다. 추장을 보조하는 관료 계급이 이때부터 존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존재는 했으나 전문화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잉여 생산물이 남을 정도로 식량 생산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환경적 지역에서는 이렇게 정치 체제가 확립되고 발전되어 갔었는데요. 추장 사회에서는 이런 법률, 사법제도, 경찰 등 공식화된 갈등 해결 방법들과 관료들의 전문화, 중앙의 통제, 경제적 전문화 등이 심화되면서 점점 국가, 스테이트의 형태로 바뀌고 발전되어 가는 것이겠죠. 아리스토텔레스가요, 만약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를 읽는다면 특히 이 14장을 읽으면서 뭔가 고개를 끄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기후나 환경적인 요소들이 모두 식량 생산과 농업, 풍습 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결국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와 같은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제13장 존 로크와 혁명, 그 중에서도 평화로운 자연 상태에 대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자연 상태라는 거는 국가가 생기기 이전 상태를 말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이 해체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바로 사회 계약론의 시대이죠. 이 챕터의 주인공인 로크를 포함해 총 3명의 사회 계약론자들 중 로크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토마스 홉스와 장자크 루소였는데요. 사회계약론자인 로크, 홉스, 루소의 이론과 주장은 자연상태론, 사회계약론, 국가론 혹은 통치론 등에서 각각 다릅니다. 그중 인간의 자연상태에 대한 로크와 홉스의 의견 차이에 집중해 볼까요? 로크는 성무선악설을 주장하며 인간은 태어날 때는 선도, 악도 없는 본성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 태어났고 평화로운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며 군주에게 자연권의 전면이 아닌 일부만 양도할 것을 주장합니다. 즉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군주는 법에 따른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하며 군주를 제어할 수 있는 저항권이나 뭐 대의제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런 저항권 사상은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적 기틀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홉스는요, 성악설을 주장하면서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시빌 월이 벌어지고 있는 혼돈의 카오스이고 이런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생기는 것이며 그렇기에 시민들은 국가, 정부, 이런 군주들에게 많은 권리들을 lay down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홉스와 로크 모두 사회계약론자지만 인간의 자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나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니 재밌지 않나요? 특히 인간의 자연 상태의 내용에 대한 차이는 사회계약의 내용에서도 차이를 낳게 되고 이는 사회계약에 의해 설립된 국가와 정치 권력에 대한 설명도 다르게 하게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치 사상사 책으로 돌아와서 로크의 사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존 로크는요, 그의 저서 정부에 관한 2개의 논문, 이제 여기 들고 있죠?
으로부터 사회 계약을 통해서 사회의 기본 구조와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며 정부의 권력은 피지배자들, 이 시민들의 동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크는 우리가 자연권과 자연법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할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또 회피와 자기 안주 등의 문제로 인해 자연적 의무 이행 및 범죄 처벌에 생기는 문제 역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정부라고 주장하는데요. 인간은 타인에게 일어나는 권리 침해보다 본인의 권리 침해에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본인이 남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더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명체죠. 또 우리는 이런 동기부여와 판결의 부분에서의 오류를 범하며 자연법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럴 경우 징벌을 조직하는 건 아주 큰 문제가 될 텐데요. 죄가 다 다른 사람이 대신 처벌을 가해주길 바라면서 자연적 의무의 이행을 회피하기에 범죄자가 처벌을 모면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한 잘못에 여러 번 처벌을 줌으로써 이 범죄자를 또하게 처벌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여러 논의와 토론을 거쳐가지고 제정된 법을 마련해가지고 공정한 판결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하는 기구라고 로크는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16장 해서 미국 건국 놀라운 성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요, 어린 학생이나 외국인들에게는 무에서 창조된 기적적인 반란의 성공에 의해서 힘입어서 연방제 국가를 탄생시킨 나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보다 더 흥미로운데요. 미국 건국은요, 첨예한 이론적 갈등과 대립, 그리고 논쟁 속에서 성취된 시도였습니다. 반란 당시 식민지의 주민들은요, 영국에 대한 불만은 1688년 명예혁명 (Glorious Revolution) 이후로 배제된 급진파 이 라디컬리스트의 언어로 박탈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아서 표출하였습니다. 이 배경에는 17세기 중반 크로몬 공화정 시대의 공화파 (리퍼블리칸들이) 있었는데요. 명예혁명의 경우 영국의 절대 군주제와 가톨릭 세력의 복귀 움직임에 마침표를 찍으며 끝냈지만 정작 인민의 동의에 의한 통치, 국교 폐지, 또 교회와 국가의 분리의 실현에는 실패했습니다. 물론 최근 영국의 명예혁명의 급진적인 면모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소개드리자면 19세기에 처음 토마스 B. 마크알레에 의해 논의된 전통적인 위그적인 해석은 명예혁명을 엄청나게 큰 혁명이나 변화로 보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약간 온건 개혁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로 현대의 스티브 핑크스, 윌리엄 스펙, 그리고 에드워드 밸런스와 같은 그런 학자들은요, 명예혁명을 1689년 채택된 이 Declaration of Rights 혹은 Bill of Rights를 통해서 의회의 패권을 확고히 하고 입헌주의를 급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치적 변화를 일으킨 급진적이고 큰 변화를 일으킨 혁명으로 바라보고 있죠. 어찌됐건 전통적인 위그적인 해석 그리고 작가의 서술에 따라서 명예혁명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실패한 공화파의 논리가 신대륙 아메리카에서 부활해 지능에 성공하게 된 것이고 미국 건국의 이론적 논리의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존 로크의 역할은요, 휘그당 개혁파와 크롬웰식 공화파의 맥을 이으면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정치와 철학의 상호작용이 돋보이는 부분이죠. 존 로크는 사회계약설의 지지자 중 한 명으로 종교와 의견, 사유재산의 자유를 주장했으며 대중의 주권, 자연권 등 계몽주의의 주춧돌에 큰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식민지 민병대가 존 로크의 시민정부에 관한 2가지 논문, 이 책을 배낭 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다는 일화도 있고 미국 독립전쟁 지도자 세뮤얼 애덤스가 로크의 이 시민정부에 관한 2가지 논문에 나오는 통치 원칙을 그대로 인용한 반영성명을 채택하라고 이 보스턴시 위원회에게 시켰다고도 합니다. 실제 로크의 사상은 미국 혁명가 Age of Reason이라는 용어를 만든 미국의 Founding Fathers, 미국의 건국 아버지인 토마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 벤저민 프랭클린, 토마스 페인, 그리고 미국 혁명을 주도하고 미국 헌법을 설계한 다른 이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일화 사례들은 모두 존 로크 그리고 그의 철학이 미국 건국의 이론적 논리와 과정에서 가진 의미와 주었던 영감을 방증하는데요. 로크의 사상과 같은 계몽주의 전통에 프랑스의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the Citizen 그리고 시몬 볼리버의 Jamaica Letter 등과 같은 이런 대서양 양안의 혁명 문서들이 속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배울 때 이론적으로만 배우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사용되는지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고 배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13장에 존 로크와 혁명, 물론 아까 상세히 말씀드린 부분은 로크의 인간의 자연 상태에 대한 사상과 그걸 홉스의 사상과 비교하는데 조금 더 초점 맞추긴 했지만 뭐 제목도 그렇고 전반적인 13장의 내용이 그리고 지금 살펴본 제16장의 미국 건국 부분에서의 존 로크의 사상과 같이 한낱 이론적으로 존재하기만 했던 한 철학자의 생각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일으켜내고 어떤 혁명을 일으키는데 큰 발판이 되고 어떤 국가를 건설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내고 하는 것들을 모두 다 알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들은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정치 사상사 책 이외에 참고한 책들이나 아니면 논문들 아니면 이제 기사가 같은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치 사상사 이 책에 대한 긴 리뷰를 끝마쳤는데요. 책에서 설명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존 로크의 사상들 말고도 뭐 한나 아렌트나 홉스와 같은 철학자, 그리고 히틀러나 프랑스 혁명이나 총균세 이야기나 명예혁명에 대한 이야기 등등도 다 함께 포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정치 사상사 책이 굉장히 길기도 해서 굉장히 길고 무거워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당장 펴서 이제 읽어볼 엄두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꼭 한 번쯤은 힘들다면 이 책 전체가 아니더라도 재밌을 것 같은 부분을 이렇게 골라서라도 꼭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룬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책에 담겨 있고 그 다른 부분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각기 다른 역사적 사건이나 철학자들을 다양하게 떠올리실 수 있게 되실 거니까요. 정치와 철학을 둘 다 좋아하는 제게 이 책은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읽을 만큼 흥미와 가치가 있던 책이었고 중간중간 흥미가 이렇게 잠깐 떨어질 때면 새로운 철학자가 소개가 되고 새로운 사상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가 되고 하면서 끝까지 놓칠 수 없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지 못한 챕터들에 대해서 리뷰한 영상도 추후에 제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보다 이 리뷰 영상을 만들고 준비하면서 배운 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역사 공부가 더 재밌어지는 순간입니다. 네. 그러면 아쉽지만 벌써 20분이 훌쩍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